담보물권이 있는데 담보란 말은 채권 확보, 내 돈을 받는 수단인데 우리 물권법에서 담보물권이 출제 비중이 제일 높아요. 보통 작게 나오면 4문제, 많이 나오면 5문제까지도 이 담보물권을 묻는데 물론 이제 담보물권은 물건의 가치 중에서 물건의 가치에는 사용가치가 있고 처분가치가 있는데 이 담보물권자들은 그 담보자 목적을 사용할 수는 없고 내 돈을 갚지 않으면 뭐 경매처분 같은 거에서 교환가치, 처분가치만 지배한다. 그래서 우리 담보물권자는 다른 말로 가치권이라는 불러 가치권. 용의물권자들은 이용권, 얘는 가치권이라 부르는데 물론 담보물권에는 3개가 있어요. 보통 3개가 있지만 우리 이 중에서 우리는 유치권이라는 거, 유치권과 저당권, 질권이 있지만 질권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논할 필요는 없어요. 동산담보제도, 전당포 가서 시계 맞고 돈 빌리는 게 질권 설정이다. 근데 보통 뭐 유치권에서 보통 2문제 잘 나오고 저당권은 2문제 내지 3문제까지 이렇게 잘 나와요. 이렇게요. 높은 편인데 담보물권 들어가면서 용어를 한번 볼 거예요. 혹시 용어 보시면 법률 용어인데 다 일본식 한자 용어예요. 용어들이 어려운데 149쪽에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 이 4단어를 제가 이제 설명할 거예요. 이거는 기초 강의 때만 설명하고 기본 강의 때는 설명하지 않아요. 이 대한민국의 담보물권의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담보물권의 특성. 담보물권의 뭐 특질이라 특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담보물권의 통유성이라고 불러요. 통유성. 같은 말인데 이 통유성이란 말이 뭐냐면 통하는, 한자 쓰면 통하는 공통적 성질. 우리가 담보자만 들어가면 이 담보자만 들어가면 다음과 4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민법에 담보자만 들어가면 공통점 4가지가 있다. 물론 담보물권에는 물론 이제 우리가 유치권이 있고 뭐 저당권이 있고 뭐 질권이 있고 그다음에 이 다음에 배우면 이제 민사특별과문요. 변칙담보라 해서 뭐 매도담보가 어떻고 뭐 양도담보가 어떻고 이런 거 배워요. 담보가 된 게 어떻고. 근데 얘들도 어쨌든 담보제도잖아요. 그러니까 담보자만 들어가면 이 공통점 4가지는 모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담보의 특징이 이게 담보자만 들어가면 4가지 공통적 성질을 갖는다. 일단 대한민국의 담보제도에는 모두 부정성이라는 것이다. 부정성. 이게 공통점이에요. 담보자만 들어가면 부정성이라는 공통적 성질을 가져요. 이 부정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피담보 채권과 피담보 채권과 피담보 채권 그러면 말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일본 한자 용어예요. 그럼 피담보 채권이란 말이 뭐냐? 뭐 쉬운 얘기를 하면 채권자 입장에 돈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 받을 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받을 돈. 채무자 입장에서는 갚을 돈. 내 입장에 채무자 입장에 얘기하면 피담보 채권이 갚을 돈. 채권자 입장은 받을 돈. 응? 받을 돈, 갚을 돈. 이걸 피담보 채권이 불러요. 근데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여야 이것이 갚을 돈이 존재하여야 담보물권도 존재하고 담보물권도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쉬운 얘기라면요.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돈 갚았어요. 갚을 돈 없어요. 이제 돈 갚았어요.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함께 소멸한다. 그러면 피담보 채권 받을 돈 갚을 돈 대한민국 모든 담보자 들어간 것은 담보자만 들어가면 피담보자 갚을 돈 받을 돈과 담보물권은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운명 같이. 얘가 존재하지만이 얘도 존재하는 것이고 얘가 소멸하면 얘도 같이 소멸되는 거야. 뛸래야 뛸 수가 없어. 운명 같이 하는 거야. 사람과 그림자 관계야. 같이 움직여야 될게요. 피담보채 존재하는 동안만 담보물권도 존재하는 거고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돈 갚아버리면 돈 갚는 날에 담보도 함께 소멸한다. 운명을 같이 한다. 이거와 이거는 운명을 같이 한다. 이게 부정성이라는 거예요. 이 부정성이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담보제도에 이게 좋은 점일까요?
문제점일까요? 이게 문제점이야. 이게 잘못됐다는 거야. 이거를 개선시켜야 돼. 개선점이에요. 여러분들 이 단물과 부정성 때문에 사회생활 때 여러분들 권리 분석에 머리가 아픈 거야. 왜 그런지 보세요. 그럼 뭘로 이거를 개선시켜야 되냐? 이 피담보 채권으로부터 담보 물건이 독립돼야 돼. 운명 같이 하면 안 돼요. 이걸 고리를 끊어줘야 돼요. 고리를. 응? 운명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독립성, 이 담보 물건이 피담보 채권에서 이 독립성을 구비하는 것으로 개선시켜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민법이 이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이거 개선시키지 못하고 운명 같이 하게 만들었어요. 자, 보세요. 권리분석 한번 해봅시다. 이 부정성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 보세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담보제도는 부정성이 있어. 자, 여러분 생각 한번 물어볼게요. 자, 토지가 있는데 뭐 굳이 말하자면 5억씩 나는 토지야. 소유자가 누군지를 보고 싶으면 토지 등기부 갑구를 보면 되죠. 갑구는 소유권을 기록한 날이니까 소유자는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였어.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였어요. 이 등기부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록하는 난이야. 을구에 보면 1번 저당 설정 등기. 저당 금액은 뭐 3억 원. 저당 채권자는 A라는 사람이 얘한테 3억 빌려주고 얘 토지에 일순위 저당을 잡았단 말이에요. 이 저당권 등기가 좀 이렇게 말수가 안 돼 있어. 근데 현재 등기 떼어보면 이 저당 등기 말수 안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갑이라는 애가 A한테 이 원금 3억 원과 이자는 지금부터 1년 전에 모두 갚은 거예요. 돈은 갚았지만 등기소가 말소기는 안 해놓고 있는 거야, 지금요. 이 저당권, 살아있는 저당이에요? 소멸된 저당이에요? 소멸된 저당이에요. 돈 갚는 날에 담보도 함께 소멸되는 거야. 이 등기 말소하느라 소멸되는 게 아니야. 피담보채 존재하자면, 갚을 돈이 존재하자면 담보물건도 존재하지 않는 거야. 돈 갚았잖아요. 현재 받을 돈 없잖아. 이 저당은 존재하지 않는 저당이야. 이거 소멸된 저당이야. 근데 등기 떼어본 사람이 등기 말소 안 돼 있으면 이게 살아있다 봐요? 죽었다 봐요? 아, 살아있는 저당이라 보지. 근데 실제는 소멸된 저당이야. 왜? 모든 담보자들이라는 것은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는 날, 돈 갚는 날에 함께 소멸되는 거야.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가 함께 소멸된다. 남들 눈에만 살아있는 저당처럼 보일 뿐이지 여기 소멸된 저당이기 때문에 얘는 깨끗한 부동산이에요. 그런데 자, 또 뒤집어 얘기해 볼게요. 돈 빌렸어. 얘 갚을 돈이 있어 아직도. 돈 안 갚았어요.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는 거야. 이게 존재하는 거야 지금요. 담보도 존재하는 거야. 그런데 돈을 안 갚고요. 얘 채권은 미국과인 사이에 돈 갚은 것처럼 얘가 영수 다 변제 영수 위조했어. 영수 위조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대한민국 등기관들은 이런 배워요. 공시법 시간에. 대한민국 등기관들은 실질 심사권이 없어. 의심스럽다 조사 확인할 권한이 없어. 이것이 위조됐네 여부도 심사할 권한이 없어. 그럼 돈 갚고 다 영수증 위조해서 변제 영수증 위조해서 돈도 안 갚고 돈 갚으려 꾸며서 등기소 와서 말소해 주세요. 1번 저당권 말소 몇 월 며칠 변제를 원인으로 하고 등 떼어보면 이게 말소가 돼 있어. 불법 말소 시킨 거야. 돈도 안 갚고 불법 말소 시킨 거야. 영수증 다 위조해서. 그럼 등 떼어보면 말소돼 있더라. 이거 살아있는 저당이에요? 소멸된 저당이에요? 살아있는 저당이야. 갚을 돈이 존재하잖아. 그러면 따라서 돈도 갚지 않고 위조문 통해서 등기를 말소시켰던 이 자산은 소멸된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산이에요. 근데 남들 떼어보면 살아있다 봐요? 소멸됐다 봐요? 소멸됐다 보잖아. 아, 깨끗한 부동산이에요. 이미 소멸됐는데 말소됐네. 아무 설정돼 없네. 이 보잖아요. 머리가 헷갈려 안 헷갈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해줘야 돼. 저당 등기가 말소가 돼 있다면 소멸된 저당으로 파악해주고 등기가 말소가 안 돼 있다면 살아있는 저당으로 파악해주고 내 눈에 보이는 그대로 파악해주는 게 독립성이야. 그래야지 권리 분석이 되고 거래 안전을 지킬 수 있는데 우린 등기부에 돼 있는 대로 볼 수가 없어. 이 저당이 말소가 안 돼 있더라도 이미 갚은 돈이라면 이미 소멸된 저당이고 이게 말소가 돼 있더라도 갚을 돈이 존재하고 실제 안 갚은 돈이야. 의존부터 말소인 거라면 이건 살아있는 저당이고 권리 분석이 안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담보를 볼 때 등기를 볼 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보여주는 거. 말소가 돼 있으면 소멸된 저당이고 말소가 안 돼 있으면 살아있는 저당이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파악하는 게 독립성이에요. 내 눈이 독립성을 택하지 있지 않고 피담보 채권과 부정성이기 때문에 말소가 돼 있더라도 갚을 돈이 존재하면 살아있는 저당이고 비록 말소가 안 돼 있더라도 이미 돈 갚은 거라면 소멸되는 거예요. 피담보 채권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부정성이에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이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등기를 눈에 보이는 그대로 파악할 수가 없잖아. 이게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부정성을 조속히 없애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못 없애겠어요. 어쨌든 갚을 돈, 피담보 채권과 담보권 운명을 같이 한다. 운명을 같이 한다. 부정성. 이게 다 있어. 이거 없는 건 없어요. 일단 부정성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 담보제도에는 수반성이라는 게 있어요. 수반성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수반한다는 얘기는 피담보 채권과 피담보 채권이 뭐라고요? 갚을 돈, 빌린 돈, 갚을 돈이랑 이 담보 물건은 남한테 양도할 때, 내 돈 네가 받아가지고 양도할 때는 이 두 가지 함께 양도해야 돼. 함께 넘겨줘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분리 양도하는 것은 절대로 안 돼요. 분리 양도하는 것은 분리 양도하더라도 분리 양도한 것은 다 무효예요. 효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걸 넘겨주면 내 돈 네가 이걸 넘겨주면요. 담보권도 함께 넘겨줘야 돼. 이렇게. 둘 중에 하나는 분리 양도하는 건 절대 안 돼요. 자, 무슨 얘기 하나 보세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신지. 이 수반성 특징은 운명 같이 하는 거야. 같이 뛸래야 뛸 수가 없어요. 그림자처럼 같이 다녀야 돼. 두 가지 같이 다녀야 돼. 분리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자, 토지가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만약에 아까도 봤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야. 한 5억씩 나는 땅이야. 근데 이 등기를 떼어보면 여기에 A라는 사람이 저당 설정, 얘 1순위야, 1순위. 5억짜리 토지에 1순위 저당 잡았어요. 저당 금액은 예를 들면 1억 원. 저당 채권자 누구냐? A가 잡아서 돈 빌려주고. 근데 지급시, 갚기로 한 시기는 2022년 12월 30일이 변제일이야. 갚는 변제기 정원에서. 그러면 이대로 보자면 A라는 사람이 얘한테 1억 받을 게 있는데 갚기로 한 시기 2022년 12월 30일. 이따가 안 갚으면 이 토지 경매에서라도 경락되면서 1순위로 1억 받아갈 권리가 있는 거야. 그렇죠? 1억의 채권이 있는 거야. 근데 지금은 아직 변제가 도래 안 됐잖아요. 근데 B라는 사람이 A의 채권자야. A한테 돈 받을 게 참 많아. 야, 주길 인간아. 왜 돈 안 갚아? 왜 공사비를 안 주는 거야? 너 준다고 벌써 몇 번을 미룬 거냐? 너 요번에 안 주면 니네 저기 공장에 들어가서 기계 다 압류할 거야. 빨리 1억 갚아. 난리가 났어. 돈 갚으라고 얘가 그랬어. 야, 내가 약속한 날 돈을 못 갚는 건 미안한데 내 받을 돈이 있어. 받을 돈. 내가 1억 받으면 줄게. 여기 등기 봐라. 이 표지 봤더니 5억쯤 나는 땅에 내 1억짜리 1순위 저당권이 있지 않느냐. 근데 갚기로 한 시기가 이때잖아. 아직 남았잖아요. 1년 남았잖아. 그런데 1년 기다려. 만약 1년 뒤에 갚으면, 이거 1억 받으면 그때 줄게. 1년만 참아줘. 만약에 안 갚으면, 경매에서라도, 5억짜리 부동산인데 1억 안 나오겠니? 1순위인데. 경락되면 내가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기다린대요? 못 기다린대요? 기다린대? 못 기다린대요? 협조해주세요. 협조 좀. 대답해주세요. 그냥. 못 기다린대. 니는 어떻게 믿니? 그럼 이때 되는데 네가 받아서 딴 놈 먼저 줘버리면 난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채권 양도하래. 네가 2022년 10월 3일 받을 권리를 나한테 양도하래. 내가 대신 받아갈게. 어떻게 양도하니? 이렇게 쓰래. 채권 양도각서. 이렇게 쓰래요. A가 갑한테 1억 받을 권리. 이거. 그럼 얘가 이 저당 잡을 때 쓴 차용증 같은 거 있을 거 아니고 무슨 돈 빌려주는 계약서 있을 거. 그 계약서와 함께 쓰래요. 2022년 10월 30일 날 A가 갑한테 받을 돈 1억 원을 아무 조건 없이 이 채권 증서와 함께 채권 증서라는 게 있어요. 돈 빌려서 쓰잖아. 증서와 함께 B한테 양도한다. 쓰고 네가 갖고 있는 영수증 다 넘겨줘. 그럼 내가 이때 직접 받아갈게. 여태 가서. 채권 양도. 저건 넘겨주지. 그러니까 받을 돈을 A에서 넘겨줬어. 피담보 채권을 양도한 거예요. B한테. 네가 받아가져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양도했지만
저당 등기는 얘한테 이전 등기는 안 해줬어. 이해되죠? 채권 네가 받아가져라. 그러면 피담보채권이 양도되면 담보권도 함께 양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소 가서 이 저당권 등기 A로 돼 있는 것을 이 B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전이 안 해줬어. 피담보채권만 넘겼지. 저당권 등기 얘 앞으로 나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어떤 꼴이 되나 보세요. 그게 분리가 된 거야. 분리가 된 거야. 그럼 정확히 하자면 내 대신 네가 받아가져라 이걸 양도하면 등기소 가서 이렇게 1, 부기 2로 저당권 이전 등기 누구한테? B한테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 거야. 이 저당은 이전 안 해준 거야. 피담보 채권만 양도했지 담보물권은 이전 등기를 안 해준 거야. 이렇게요. 그럼 얘는 오늘부터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받을 돈이 존재해요? 존재치 않는 애요? A는 받을 돈이 존재치 않잖아. 얘도 넘겼잖아요. 받을 돈이 존재치 않는 저당권은 소멸된 저당이에요. 양도는 받았지만 저당은 이전을 못 받았다면 이 돈 안 갚는다고 해서 얘가 법원에 가서 뭐 경매를 신청할 권리 있어 없어요? 네가 물권자 뭐 경매 신청합니까? 이 경락이 돼버리면 채권 양도받은 얘가 쫓아 들어가서 나 1억 배당해달라 라는 우선 변제권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게 담보물권자가 아니잖아. 채권자 불가하잖아. 이 꼴 나는 거야. 그러면 채권 양도한 담보물권자는 받을 돈이 존재치 않게 되면 소멸된 무효인 저당이 돼버리는 거고, 양도받은 사람은 채권 양도받았지만 담보를 이전받지 못했기 때문에 담보가 아니기 때문에 경매 신청권 우선변제 아무 존재치 않는 거야. 분리가 되고 이 꼴 나는 거야. 같이 넘겨주라는 거야. 내 대신 네가 받아가져라. 피담보 채권 양도하면 담보물권도 함께 이전해 주라는 거야. 둘 중에 하나만 분리양도하면 이 꼴 나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수반성 원칙을 지키라는 거예요. 같이 넘어가야 돼. 같이. 이걸 넘겨주면 담보물권도 같이 넘겨줘야 돼. 이렇게 이전 등기 해줘야 돼. 이렇게 같이 양도해라. 두 개. 분리하지 말아라. 분리양도하는 것은 안 된다. 세 번째, 대한민국 담보제도에는 물상대위성이 있는 것이다. 물상대위성. 이 물상대위성은 특별히 잘 나오죠, 우리한테요. 굉장히 중요해요. 물상대위성이라는 것이 있다. 이게 원칙이 물론 이 다음에 배우면 담보물권자지만 유치권자는 물상대위성이 없어요. 물론 예전에 배울 거지만 예외는 있지만 다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물상대위성이란 말이 뭐냐? 이 담보자본, 담보 목적물이 멸실했을 때, 아니 담보 목적물이 멸실하기도 하나요? 자, 내가 돈 1억 빌려주고 채무자 건물에 1억짜리 저당을 잡았어. 갚기란 시기는 한 1년 남았어요. 저당 잡아놨는데 그 건물이 불나서 없어졌대요. 1억짜리 저당 잡은 건물이 불나서 화재 나서 없어졌대요. 어차피 불났어. 화재 났어. 그러면 이 다음에 1년 뒤에 내 돈 안 갚는다고 해서 경매할 목적물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 큰일 났어. 이런 물적 멸실. 토지를 저당 잡아, 토지를. 내 돈 1억 빌려주고요. 채무자 토지 2,000평에 저당을 잡았어, 내가. 그러면 내 약속한 날 돈 안 갚으면 토지 2,000평 경매해서라도 내가 1억 받아가겠다. 그 토지 등록 때문에 저당 등기 나 있어. 근데 토지가 없어졌대요. 멸실됐대. 토지가 없어졌어요. 토지 없어질 수 있어, 없어요? 토지 안 없어지나? 토지를요, 포크레인 100대 불러서 흙을 계속 파냈어, 흙을. 흙 다 파내면 없어지는 거 아닌가? 안 없어지나, 그래도? 민법에서 말하는 멸실, 목적 멸실에는 불나서 없어지는 것을 물리적 멸실이라고 부르는 거야. 장마 때 다 무너졌어. 무너진 건물을 경매할 수는 없잖아.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뭘 경매합니까? 이런 물리적 멸실이라는 것이 있고, 또 멸실은 법률적 멸실이라는 것이 있어. 물리적 없어진 거 아니고 법률적으로 없어지는 게 있어요. 저당 잡은 토지가 수용당했대. 수용당했대. 수용당한 토지를 경매할 수는 없잖아. 수용은 수용한 관공서가 수용 보상금 지급을 정지요건으로 수용일자의 원시 취득하는 거야. 수용한 토지에 있는 모든 권리는 다 소멸시켜버리는 거야. 수용당한 토지를 경매할 수는 없잖아요. 큰일 났죠? 돈 빌려줬는데 그 돈도 갖기 전에 저당 토지가 수용당해서 없어졌대. 그래서 더 이상 경매할 수가 없대. 저당 잡은 건물이 불나서 없어졌대. 그러면 담보 목적물이 멸실하면 여기 잡은 담보물권 어떻게 된 거야? 여기 잡은 담보물권은 건물을 저당 잡았는데 건물이 불나서 없어졌어. 토지를 저당 잡았는데 토지가 수용당해서 더 이상
경매할 수가 없대. 그러면 이 토지건을 잡은 담보물건, 이 담보물건은 어떻게 되는 거야? 담보자 목적을 멸시하면 담보물건도 함께 소멸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민법을 배울 때 물건이 뭐예요? 물건. 다시 들어가 보자. 물건. 물권리. 물건이란 사람이 물건에 가진 권리를 물건이라 불러. 어느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하는 게 물건인데 건물이 불나서 없어졌어. 사용, 수익, 처분할 거 있어 없어요? 목적물이 멸시라면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 어떻게 해요? 소유권. 있는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없어요. 뭘 사용, 수익해? 이 건물에 전세 등기 낸 사람이야. 2년간 전세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뭘 사용, 수익해? 2년간 없는데 뭘 사용, 수익해? 목적물이 멸시라면 모든 물건은 다 소멸하는 거예요. 건물이 없는데 무슨 뭘 경매를 해? 처분 가치를 지배해. 뭐 처분할 게 없는데. 그래서 물건이란 물건에 가진 재산인데 그 물건이 소멸해버리면 모든 물건 다 소멸하는 거야. 뭘 사용, 수익 처분하고 뭘 합니까? 다 없어지는 거야. 전세권이건 뭐 저당권 다 없어지는 거야. 큰일 났어, 안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같이 이게 또 소멸하는 거야. 소멸하고 이때 이 멸시된 목적물에 이 가치 변형물이 나온다고. 가치 변형물. 이 가치 변형물이 뭐냐? 근데 이 건물이 화재보험에 가면서 화재보험금이 있던데 화재보험금. 토지가 수용당해서 수용보상금이 나온대요. 근데 더 이상 경매할 수 없잖아. 그럼 저당권자가 이 이 가치 변형물인 이쪽으로 올라가서 그 화재보험회사는 화재보험금 3억 중에서 1억은 건물자 주지 말고 나에게 먼저 지급해달라. 응? 그 수용보상금은 나 이 수용당 토지 저당권자다. 여기 등기 봐라. 그 수용보상 5억 중에서 1억은 땅 주인에게 주지 말고 나에게 직접 지급해달라. 라고 주장하는 거. 나에게 지급해달라. 저당권자. 이거를 물상대위충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한다, 인정 안 한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거 다 돈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경매할 건 없잖아, 지금. 그래서 담보자 목적물이 멸실해서 담보물건도 함께 소멸됐을 때 가치 변형물인 이런 데 올라가서 이 돈을 땅 주인에게, 건물 주인에 주지 말고 나에게 먼저 지급해달라 주장하는 것을 물상대위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아파트, 연립, 빌라, 주택 담보대출 받을 때 계약서 뭐 씁니까? 일단 채권 계약 써야 돼. 계약서 써야 돼요. 원금 1억 원을 이자 얼마 주기로 하고 연체를 얼마 내기로 하고 언제 갚기로 하고 분할 상환하기로 하고 거기서 도장 찍으래. 한 3페이지 되나 봐. 막 이렇게 도장 찍었어. 또 하나 더 내밀어. 응? 그러면서 이 아파트에 이 토지에 저당 설정해 주자. 저당 설정 계약서 도장 찍으래. 또 2페이지 돼. 또 도장 찍었어. 또 하나 더 꺼내. 더 꺼내네요. 나 가본 적은 없어요. 직접 가본 적 없는데 생각해 보는 거야. 뭘 꺼내낼까요? 은행에서 건물 담보대출 해줄 때 화재보험서 그 계약서에 도장 찍으래. 그래서 화재보험금 뭐 30만 원 얼마 일시 내면 된대 보험회사에. 아니 왜 화재보험 가입합니까? 아 연립 빌라 아파트 저당 잡았는데 빌라 없어져 버리. 뭘 경매해? 화재보험에서 은행이 돈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꼭 화재보험 가입을 요구해요. 이 물상대에 들어가려고. 그렇잖아요. 근데 토지는 없어지는 게 수용당하는 것밖에 없잖아. 그럼 그런 보험도 가입할 필요 없죠. 토지가 없어지면 불나서 없어집니까? 수용보상금이 나오니까 토지를 저당할 때는 그런 가입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건물 저당을 반드시 화재보험 가입을 요구한다고요. 이 물상대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야.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게 들어가는 거. 근데 이게 물상대에 들어간다는 건데 이 물상대에 이런 데 들어가 내도 먼저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물상대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것이 지급되기 전에 이 화재보험금이 수용보상금이 건물 주인에게 토지 소유자가 지급되기 전에 반드시 압류를 잡아야 물상대에 인정되는 것이지 이미 지급된 후에는 물상대란 말은 없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저당권자라면 저당장 건물이 불나서 없어졌대요. 그럼 화재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 빨리 압류를 잡아놔야 돼요. 화재보험금을. 어디를 통해서? 내가 화재보험회사 연락했어. 저희 화재보험회사 씨, 그 불나서 그 없어진 건물 등기부등을 떼어보면 내 1억짜리 저당 잡은 사람이니까 그 화재보험금 절대 1억 원 절대 건물자 주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압류합니다. 내용증명 보냈어. 그게 압류예요?
내가 법원이야? 항상 압류가 하면 법원을 통해서. 빨리 법원을 통해서 내가 화재 난 부동산에 이렇게 저당권자입니다. 저당권자 증거 등기부 등본이 여기 있습니다. 빨리 그 보험회사로 압류 명령 보내주세요. 지급하지 말아달라고. 이게 압류를 잡아놔야지. 일단 지급된 후에는 물상대금은 다 물 건너간 거예요. 지급 전에 반드시 뭐 하여야? 압류하여야. 이때 압류는 누가 해야 되는 거냐? 꼭 담보권자 자신이 압류하잖아도 제3자 누구라도 무방해요. 아무나 한 명만 압류하면 되는 것이지 꼭 내 자신이 압류해야지 물상되는 거 아니야. 여기 뭐 저당권자 3명이 있어. 3명 있을 수 있잖아. 3명 중에 아무나 한 명만 압류하면 돼. 꼭 압류한 사람만 3명인데 한 명이 압류 신청했어 법원에. 그래서 압류 명령 날라갔어. 그럼 걔만 받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한 명만 압류하면 다 받는 거야 누구나. 꼭 내 자신이 압류하자라도 3자 누구라도 무방하다 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물상대에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 물상대에는 그렇죠. 이따 배워보면 어떤 사람한테 물상대권이 있는 거냐. 이 물상대권은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면 이 물상대란 말은 다 인정을 해요. 화재보험금, 수용고 상금에. 뒤집어 얘기하면요. 이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안 되는 사람은 이 물상대란 말이 없어. 이 물상대 못 들어가요. 그럼 이제 용어 하나 배우려고 그래요. 우리 민법 공부할 때 이단 배워요. 뭐 전세권자는 전세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등. 주택임대보호법 세입자들이 비록 등기 내지 못했더라도 주택인도 플러스 전입신고하고 그리고 확정일자 받아놓으면 주택 경매당했을 때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등.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이에요. 있다는 등. 유치권자는 담보물권자지만 우선 변제권은 없다는 등.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그럼 우선 변제권이란 말이 뭐냐? 이 우선 변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 기준이 뭐냐? 뭘 판단하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 용어는요. 어느 목적물이 경매가 됐을 때 어떤 목적물, 토지건 건물이건 어느 목적물이 어떤 목적물이 경매가 됐을 때 이 경락대금에서 내가 배당을 신청해서 내 순위에 따라 다른 채권자 먼저 내 순위에 따라 내 돈을 배당받을 수 있어. 경락대금 배당받을 수 있어. 그러면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야. 이게 있다면. 근데 경락이 됐을 때 경락대금에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배당받을 권리가 없어. 우선 변제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세입자들이 인도포라 전입시고 확정일자 받아놓으면 세산한 주택이 경매당에서 경락대금에서 확정일자 받은 날짜와 저당 잡은 날짜 순위 비교해서 내 순위에 쫓아서 경락당 내 보증금 배당할 수 있어 없어요? 있자. 그러니까 확정일자가 우선 변제권이라 부르는 거야. 근데 이달 배운 유치권자는 유차된 목적물이 경매당에 따라서 경락대금에서 유치권자는 배당을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다 그러는 거야. 전세 등기난 전세권자도 전세 목적 경매됐을 때 그 전세금, 전세보증금을 전세 등기난 날짜와 저당 잡은 날짜 순위 비교해서 배당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전세금도 우선 변제권이 있다라는 거야. 이것이 있다면 있는 거고 이것이 없다면 없는 건데 이것이 있다면 물상대라면 다 있어요. 그러면 나 세상 세입자인데 연립 빌라인데 뭐 전세보증금 2억에 계약금 얼마 정하고 내가 절식 확정일자 다 받아놨어. 세산한 집이 이번에 장마가 되게 지면서요. 경주에 지진 났어. 무너졌어. 또는 벼락 맞아 불났어. 그러면 내 임차보증금. 근데 이 집주인이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있대. 그러면 내 그 임차보증금을 화재보험에 쫓아가서 절대 직접 주지 말고 나에게 지급해달라. 물상대 충할 수 있어 없어요? 확정일자 받은 사람은 뭐가 있다? 우선 변제권이 있다면 물상대 들어갈 수 있어. 나 확정일자 안 받아오는 사람이야. 나 세입 확정일자 안 받아놨어. 그럼 우선 변제권이 없잖아. 그럼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화재보험에서 물상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선 변제권이 있다면 다 이걸 인정해. 우선 변제권이 없다면 가치배당으로 물상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만 놓고 따지는 거야. 저당권자뿐 아니라 이런 것들이 물상대이다. 자, 네 번째는 대만 담보제도에는 이 불가분성이라는 게 있어. 불가분성. 이 공통점이야. 불가분성. 다 공통점이야. 담보자만 들어가면 부정성, 수반성,
물상대의성, 불가분성이 있다. 그중에 이제 불가분성. 한자를 쓰면 불가분성. 불가분성. 한자 썼는데 도움이 됐나요? 별로 도움이 안 됐나요? 인간아 도움이 안 됐다. 야 그래요. 나눠지지 않는다. 불가분성이 나눌 수 없다. 나눠지지 않는다는 뜻이 이게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에요. 담보물권의 불가분성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피담보 채권, 전액을 변제할 때까지 담보물권 담보 전부가 다 살아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일부를 변제했다고 해서 변제하는 만큼 돈 갚은 만큼 담보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받을 돈이 단돈 10원이라도 남아있다면 담보 전부 다 살아있는 거야. 이게 있기 때문에 채무자들은 전액을 변제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보세요. 내가 돈 1억 빌리고요. 내 살고 있는 집에 1억짜리 자당 잡혔어. 친구한테 돈 빌리고 자당 잡아줬어. 근데 1억 중에서 내가 9,900만 원을 갚았지만 내 100만 원 안 갚았어. 너 100만 원 왜 안 갚니 했더니 내 감정상에서 내 100만 원 뺄 거야. 그러면 1억짜리 자당에서 9,900 갚았지만 100만이 남아있어. 그럼 100만이 남아있다면 9,900 갚은 만큼 자당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1%만 남은 게 아니에요. 전액을 변제할 때까지 1억 자당은 전부 다 살아있는 거야. 끝까지 안 갚으면 그 100만 원 때문에 경매 집어넣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럼 돈 갚은 만큼 없어진다면 99% 중에서 1% 남은 거잖아. 그게 아니야. 전액을 변제할 때 담보물권 전부가 다 살아있기 때문에 채무자들은 끝까지 전액을 갚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지. 일부 변제할 때 변제만 소멸하는 거 아니에요. 유치권을 한번 가볼게요. 오늘 뭐 유치권도 볼 거지만 여러분 생각 어떠신지 유치권 얘기 하나 해볼게요. 제가 홍세탁이야. 세탁소 주인이라고요. 제가 홍세탁이야. 세탁소 운영하는데 뭐 이사 오셨는지 뭐 한두 번 오셨던 분이 겨울옷을 잔뜩 갖고 왔어요. 뭐 밍크 코트랑 가죽 자켓이랑 뭐 겨울 코트랑 여러 개 있는데 밍크 코트 같은 것은 드라이비가 좀 비싸요. 등등 해서 이거는 가죽도 또 드라이비가 좀 특수 드라이비를 해야 돼. 총 드라이비 비용이 10만 원입니다. 5개요, 5개. 그래서 코트 드라이비가 5만 원이고 뭐 밍코트 드라이비가 5만 원이고 가죽 자켓 2만 원이고 양복 한 벌당 5천 원이고 뭐 이렇게 다 했어 이렇게요. 총 8만 원이에요. 며칠 지났는데 왔어요. 아저씨 세탁비는 다음에 드릴 테니까 지금 외출 중이니까 갑자기 날이 추워졌어. 외출 중이니까 일단 세탁물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때 세탁 아저씨가 줘요? 안 줘요? 나 모르는 사람이야 잘. 나 세탁비 8억 줄 때까지 이 세탁물 지금부터 유치합니다. 세탁을 찾아가려면 세탁을 갖고 찾아가세요. 그 인도를 거절해야지만이 심지어 아빠가 빨리빨리 그 세탁비를 주잖아요. 유치했어. 그랬더니 이웃끼리 너무하지 않느냐. 내가 꼭 2, 3일에 드릴 테니까 오늘 날이 추워. 우리 가족 다 지금 결혼식장에 가야 되는데 겉옷 입어야 되는데 택사정이지. 안 줬어. 한참 노려봐. 그러면 양복이 5천 원이고 코트는 5만 원이고 가죽 자켓은 얼마고 다 이 세탁비를 말했어요. 그랬더니 5천 원 갖고 왔어. 양복 내놓으래. 검은 양복. 그 양복 안 내놓는데 체육복 입고 지금 결혼식장 가게 생겼대 지금. 우리 아저씨가 양복 내놓으래. 세탁비 양복 5천 원이지 않느냐. 5천 원 주면 양복은 줘야 돼? 안 줘요? 안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요. 5천 원 갖고 오더니 양복 찾아가? 또 안 와? 한 6개월 지나더니 아이고 2만 원 갖고 왔습니다. 가죽 자켓 내놓으세요. 이거 무슨 물품 보관소야? 그런 식으로 해서는 내 돈 끝까지 받으면 3년 걸려. 전액을 변제할 때까지 전부 유치해버리는 거지. 응? 일부 변제한 만큼 유치원 풀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돈 갚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심지어 압박이 약해져요. 전액을 변제할 때가 담보물권 전부가 살아있는 거. 일부라도 받을 돈이 남아있다면 담보물권 전부가 살아있는 거. 이게 바로 불가분성이에요. 일부 변제한 만큼 담보물권 풀어주는 거 아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심리적 압박을 강하게 해서 빨리빨리 내 돈 전액을 변제하려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불가분성이라고 부르는 거. 그래서 담보물권은 담보채권, 피담보 전액을 변제할 때 전부가 살아있는 거지. 일부 변제한 만큼 담보를 소멸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도 마찬가지야. 8만 원 전액을 지급할 때까지 세탁물 전액 인도를 거절하는 거지.
응? 5천 갖다 양복 주고 2만 갖다 가죽 자켓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풀어주다가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내 돈 버는데 지장이 많아요. 이해되시죠? 네, 그걸 불가분성 이것도 있다. 그럼 자, 용어 한번 봅시다. 부정성, 피담보 채권이 존재해야 담을권도 존재하고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돈 갚아버리면 담을권 함께 그날에 소멸되는 거예요. 피담보 채권과 담을 운명을 같이 한다. 수반성, 받을 돈 피담보 채권과 담을권 남을 넘길 때는 같이 넘겨줘야지. 둘 중에 하나만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물상대의성, 담보 목적물이 멸시됐을 때, 그 담보 멸시됐을 때 가치 변동물, 화재보험금, 수용보상금을 넘어가서 내 돈 먼저 갚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바로 물상대의다. 그 물상대의는 반드시 그것이 그 돈이 지급되기 전에 뭐하여야 압류했을 때만 인정하고 또 물상대의는 우선 변제권이 있다면 물상대의 모두 인정된다. 다만 불가분성이나 전액을 변제할 때까지 담물권 전부가 살아있기 때문에 갚을 돈, 단돈 100만 원 남아있다면 그 100만 원 때문에 저당 목적물 전부를 경멸 권리가 있다. 유치하는 금액 전액을 변제할 때까지 전부 유치하는 거지. 일부 갚는다고 유치권 일부씩 풀어주는 거 아니다. 불가분성. 들어가야죠. 부정성, 수반성, 물상대의성, 불가분성. 이 다음에 불가분성 얘기 같은 건 조금 더 정밀하게 봐요. 이건 단다시가 잘 나와요. 네, 보기로 하고. 넘기시면 유치권이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 멤버 물권법에서 다 재밌지만 아무도 동의 안 해. 다 재밌지만 다 재밌어요. 일단 배워보면요. 특히 유치권이 제일 재밌어. 유치권이 가장 이게 알아듣기도 쉽고 피부에도 와닿고 생각보다 실생활에 유치권이 굉장히 많아요. 유치권이 제일 쉽다. 그렇지만 출제율이 좀 높아요. 두 문제씩 나오는데 유치권이다. 한자를 쓰면 다 1번씩 한자지. 이 1번씩 한자가 아니면 우리가 유치권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짐작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유치권 1번 한자인데 유치한단 말이 뭐냐. 유치한단 말은 내 것이 아닌 채무자 물건, 내 물건 채권자가 돈 받은 건 채권자가 남의 물건을 점유하면서 물건을 점유하면서 인도를 거절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돈 갚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해서 채무자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심리적 압박을 가해서 빨리빨리 내 돈 갚게 만드는 게 바로 유치권이야. 그러면 세탁비 8만 원 때문에 민코트, 가죽자켓, 양복 두 벌 안 찾아갈 거예요? 카센터 자동차 수리비가 50만 원이에요. 50만 원을 안 주니까 카센터 사장이 자동차 유치해버렸어. 나 수리비 50만 원 줄 때까지 자동차인도 거절합니다. 자동차 찾아가면 빨리 돈 갖고 찾아가세요. 50만 원 때문에 자동차 포기할 겁니까? 이 심리적 압박을 가해서 빨리빨리 내 돈을 갚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유치권이에요. 이게 유치권은 법조문 소개하고 있나 볼까요? 봅시다. 150페이지 봐보세요. 150페이지. 유치권의 내용 1번에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점유의 동그라미. 이 점유가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며 유치권의 존속 요건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점유해야지만 유치가 성립하고 점유하는 동안만 유치가 유지되는 거야.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함께 소멸되는 거야. 유치권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 거냐?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데 있는 거야. 네 물건 찾아가려면 돈 갖고 찾아가. 너 돈 줄 때까지 이 공사비 줄 때까지 건물 인도 못해. 내 돈 수선비 줄 때까지 자동차 인도 못해. 세탁비 줄 때까지 세탁물 인도 못해. 심리적 압박을 내 돈을 먼저 받는 건데 유치권자가 점유를 못해버리면 그 물건 점유하지 못해버리면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단이 없잖아요. 뭘 심리적 압박을 가해? 얘가 점유를 못하고 있는데. 따라서 유치권 점유를 상실하면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유치권도 함께 소멸되는 거야. 이 점유가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점유 유치권의 성립요건, 존속요건이에요. 그런데 이 유치권은요. 부동산도 유치할 수 있고 동산도
유체, 동사가 다 유체, 다 성립해요. 동산 유치권, 이거 다 성립해요. 자, 세 번째 볼게요. 저거 점유한 그 물건이나 유가증을 관할 생긴 채권 밑줄. 관할 생긴 채권. 아무거나 유치권을 아무거나 유치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유치권이 성립해서 유치권을 주장하려면 뭐뭐에 관하여 생긴 채권일 것. 이것만 유치권이 유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관할 생긴 채권이라는 말을 법률용어로 견연성이, 용어 써서 죄송해요. 앞으로 수도 없이 들을 얘기야. 어떤 꿈꾸다가도 이 단어가 나오는데, 견연성. 이 견연성이 인정되는 채권일 것. 그래야지 유치권이 성립이 되는 거야. 아무 채권을 유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견연성이란 말이 뭐냐.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연관성. 뭔가 연관성 있는 채권이어야 유치권이 성립되는 거예요. 이 다음에 이거 자세히 배울 거예요. 아무 채권을 유치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자, 보세요. 이거 유치권 되나 안 되나 보세요. 자, 내가 홍세탁인데 단골 아주머니야. 아주머니 몇 년 되셨어. 인사 서로 잘하고 지내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몇 개월 전에 급한 얼굴 오시더니 친정에 상이 났는데 돈이 없대요. 50만 원만 빌려주시면 상 치르고 와서 며칠 내 갚겠습니다. 50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좋은 마음에 빌려줬어 내가. 50만 원 빌려줬어요. 그 다음부터 세탁소 옵니까? 안 옵니까? 세탁소 앞으로 다녀요? 안 다녀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 이분들이 그러나? 뒷길로 만나냐? 사람 볼 수가 있어. 돈 갚으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연락처가 없어. 우리 세탁소 맡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전화번호를 안 받아놨네? 연락도 안 돼. 이 근처 사는지 알지? 어디 사는지 몰라. 돈을 못 받았어. 그로부터 한 6개월 좀 지났는데 그 집 아저씨가 코트 한 벌이랑 양복 두 벌을 드라이 해주세요라고 맡기는 거야. 맞자마자 당신 아주머니께서 50만 원 빌려간 돈 갚을 때까지 이 세탁물 유치합니다. 인도거절합니다. 이거 찾아가려면 동화 찾아가세요. 지금 유치합니다.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안 되는 거예요? 빌려준 돈 50만 원과 이 세탁물 사이 연관성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 유치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냐? 그 물건 자체에 들어간 비용들. 자, 내가 건물 공사하는 인테리어 업자야. 그걸 막 공사했어. 도급공사야. 그래서 문짝 달고 뭐 색시 달고 뭐 달고 이 빌라 짓는데 열체해주면 뭐 2억 원 주기로 했어. 공사 다 끝났는데 건축주가 돈 없다 안 주는 거야. 나 공사 2억 줄 때가 이 건물 유치합니다. 인도거절합니다. 내가 점유하면서. 그럼 분양하려면 인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점유하고 있는 걸 분양할 수도 임대 놓을 수 없잖아요. 그럼 공사비는 이 건물 자체에 들어간 비용이에요? 그럼 자체에 들어간 비용이지. 그럼 자체에 들어간 비용이니까 연관성 있는 채권이잖아. 세탁비는 세탁물 자체에 들어간 비용 맞나요? 맞잖아. 세탁비에서 세탁물 유치할 수 있어. 나 카센터 주인이야. 자동차 수선 수리했어. 수선 수리비를 안 주는데 자동차 인도해달라. 나 지금부터 유치합니다. 그럼 그 자동차 수선 수리비는 내가 유치한 자동차 자체에 들어간 비용이에요? 맞잖아. 연관성 있는 채권이잖아. 그건 유치하는 거지. 빌려둔 돈과 세탁물 사이에 아무 연관이 없어. 그건 유치하면 안 되는 거야. 아무처럼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 자체, 쉽게 얘기하면 그 목적 자체에서 발생한 채권만 유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유치권은 유치했어 내가. 세탁소 아저씨인데 나 세탁비 줄 때까지는 인도가 지금 유치합니다. 유치했더니 그분이 뭐래요?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세탁 맡길 때부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세탁비 줄 때까지, 자동차 수리비 줄 때까지 장소 유치하기로 하자. 공사비 줄 때까지 이거를 유치하기로 하자고 합의한 적 없지 않느냐. 갑자기 유치하면 어떡하니? 유치권은 쌍방간에 합의가 있어야 돼. 합의 필요 없습니까? 합의 필요 없어요. 유치권은 두 사람이 돈 갚을 때까지 유치하기로 합의하지 않아도 법률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 담보물권이라 불러요. 법정 담보물권이다. 법정 담보라는 게 뭐냐면요.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아도 법률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인정되는 게 유치권이에요. 이 유치권을 왜 인정하는 거냐? 합의된 바가 없는데.
합의해야지만이 성립하는 거는 약정담보라고 부르는 거야. 쌍방간에 합의가 있어야 돼. 채권 채무자 간에 야 이런 거 설정하기로 하자. 합의로 성립해요. 합의가 없이 성립하잖아. 합의로 성립하는 것은 약정담보라 불러요. 그런데 유치권 제한 나머지 뭐 저당권이건 시험판 아니면 질권이건 이 다음에 특별배분은 양도담보, 매도담보, 담보 다 약정담보 제도야. 채권 채무자 간에 합의 없이 성립하지 않아. 그럼 합의하잖아도 법률 규정 자동으로 성립하는 법정담보권 하나밖에 없어요. 유치권. 이건 법정담보 제도야. 왜 그런 거야 이게? 이것이 왜 인정되는 거야? 세탁 맡길 때 세탁 아저씨가 세탁 줄 때가 유치하기로 합시다. 자동차 수리할 때 카센터 사장님이 자동차 수리비 줄 때까지 자동차 유치하기로 합시다 라고 합의하잖아도 자동으로 성립이 돼서 수리비 줄 때까지 세탁 줄 때까지 유치할 수 있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유치권은 세상 사람은 이것이 공평의 원리에서 이것이 인정되는 거예요. 이게 공평하다는 거예요. 법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합의하잖아도 이 법률에서 당연히 성립하는데 그럼 시험 문제가 합의 유치권은 합의로도 합의가 있었어. 유치권은 쌍방간에 돈 갚을 받을 건 채권자와 채무 사이에 합의로도 성립할 수 있다 그러면 합의하자 성립하지만 합의로도 성립할 수 있다. 그러면 맞는 지문 같아요? 틀린 지문 같아요? 네, 틀린 지문이에요. 합의하잖아도 견연성 있는 채권이라면 자동 성립하지만 합의했다고 성립하는 것도 아니야. 합의로 성립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내가 공장 운영하는데 요즘 운영비도 없고 월급 줄 게 없어요. 같은 업종 종사는 김장 찾아가서 5천만 원만 빌려줘. 그럼 내가 늦어도 3개월 안에 갚을게. 운영비도 없고 애들 월급 줄 게 없어서 그래. 돈이 주저주저요. 그 대신 내 3개월 뒤에 갚기로 5천 원 빌려주면 우리 2억 나가는 기계 하는데 니네 공장에 갖다 놓을게. 갖다 놓고 내 5천 원 갚을 때까지 유치해버려. 기계 인도 거절하라고. 응? 그렇게 하기로 하자. 그럼 그렇게 합시다. 썼어. 그래서 5천만 원 갚을 때까지 기계 인도해주고 유치하기로 한다. 응? 갚을 때까지 인도 거절할 수 있기로 하자. 그리고 기계 싣고 왔어요. 유치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그거. 빌려주는 거와 기계랑 또 관계가 없잖아요. 니들이 합의한다고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목적을 자체에 발생한 채권이 아니라면 합의해도 성립할 수 없어요. 이건 질권 설정한 거 질권 설정. 합의로는 성립하지 않아요. 응? 견연성인 채권이라면 법률 규정에 따라 당연히 자동으로 성립하는 거다. 이게 유치권인데 자 보세요. 관할 생긴 채권이 견연성 있는 채권이 변제기 있는 경우에 변제기 유치권은 아무 때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유치권은요. 변제기가 뭐예요? 돈 갚기로 한 날짜 변제기 도래 후에만 유치권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 변제기 도래가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야. 뒤집어 얘기하면요. 변제기 도래, 돈 갚기로 한 날, 돈 주기로 한 날이 변제기야. 변제기 도래 전에 미리 점유했어. 미리 점유했더라도 유치권 성립된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돈 주기로 한 날짜가 지난 후에만 유효 성립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보세요. 처음부터 공사계획 어떻게 맺었나? 나 저 건축업자인데 도급으로 이 건물 짓기로 했어. 건물 두 채를 짓는 거야. 그래서 총 공사비는 3억인데 도급계획 도급이 뭐예요? 후불로 주는 거야. 내가 내 비용과 내 자재와 내 노력으로 건물이 준공된 후에는 후불로 주는 게 도급이야. 그래서 계약 썼어요. 총 3억 원의 도급 맡아서 이렇게 건물을 져주기로 한다. 그래서 준공 언제까지? 늦어도 3월 30일까지는 준공시키기로 하고 그날짜 계약 날짜 그때가 져줘야 돼. 3월 30일까지는. 만약에 3월 30일이 하루라도 늦어진 날만큼 지연 대상으로 얼마 공사비에서 얼마를 공제한다. 다 했었어. 그런데 돈은 3월 3일 완성되면 그날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은 6월 30일에 주기로 한다. 그러니까 일이 완성된 후에 3개월 뒤에 돈을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돈 주기로 한 시기는 언제예요? 6월 30일이잖아. 자, 3월 3일 완성시켰어. 나 완성시켰어요? 아니, 돈 못 받았어요? 그 남은 잡무가 있어서 점유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문짝도 더 하고 수선 수리도 하고 하자도 보수하고
근데 돈은 언제 주기로 한 거야? 계약서 날짜 6월 30일이야. 그래서 3월에 완성친 다음에 그런 거 하자부수 같은 거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압류를 잡아서 경매를 집어넣었다는 거야, 이거를. 6월 30일 돈 주는 날인데 5월 15일 날 압류 잡혔어, 이게. 바로 경매 들어갔는데. 경락자 나타났어. 원래 유치권자 경락자한테도 인도 거절할 수 있거든요. 경락자 나타나서 내 경락자 그랬어. 나 공사비 못 받은 게 있다. 못 받은 거 있어서 내 공사비 대신 갚아주든가. 할 때까지는 나 인도 거절이야. 라고 경락자한테 유치권 주장하면서 인도 거절할 권리가 있어 없어요? 네가 경매 잡히기 전에 5월 15일 전에는 변제에 도래했어? 도래하지 않았어요?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유하고 있었더라도 유치권 성립이 안 된 상태야. 항상 유치권은 변제 도래 후에만 성립이 되는 거야. 성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압류 잡혀서 경매 들어가 버리면 경락자한테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야. 유치권 성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변제 도래에만 유치권 성립이 되는 것이다. 경우에는 변제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얼마 받을 때까지 변제를 얼마 받을 때까지 전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무슨 얘기하는 거죠? 불가분송.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빌라 12채를 내가 짓는 공사에 빌라 10채 짓는 공사에 창틀 달고 문짝 달고 뭐 하는데 한 가구당 2,500만 원 받기로 하고 10가구를 2억 5천에 내 계약을 맺었어. 그러니까 내가 내 비용으로 자재 사다가 문짝 달고 세치 달고 뭐하고 다 했어. 한 채당 2,500원씩 10채 2억 5천이야. 공사 준공됐는데 돈을 안 주는 거야. 그럼 내가 10채 유치해버렸어, 내가. 유치해버렸어, 유치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분양해서 준다니까. 한 채만 분양해도 줄 수 있어. 그 말 어떻게 믿어? 응? 너 분양하려면 인도를 받아야지 분양할 거 아니야. 2억 5천 갖고 와. 뭐 2억 5천 때문에 10채 25억짜리 포기할 겁니까? 응? 유치해버렸어. 그러더니 5천 갖고 왔어. 5천만 갖고 오더니 한 채당 2,500이니까 5천 주면 두 채는 풀어달래. 풀어줘요? 안 풀어줘요? 안 풀어줘요. 그게 뭐죠? 불가분송. 변제한 만큼 풀어주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하면요. 5천 원 받았어. 이게 분양이 안 되는지 한 1년쯤 전에 또 2,500원 한 채만 풀으래. 이거 10채가 다 받았는데 지금 5년째 지금 이러고 있어. 두 채가 끝까지 안 풀리고 분양이 안 되네. 그럼 돈 어떻게 받아? 그렇게 해갖고요. 전액을 변제할 때가 전부 유치해버리는 거야. 그렇죠? 한 채가 해당되는 2,500 갚는다고 한 채 풀어주는 거? 아니다. 불가분성. 받을 때까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은 뭐 할 권리가 있다? 유치할 권리. 유치란 말이 뭐라고요?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거절하는데 유치권은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내가 미쳐. 우리 지금 물권법 배워요? 채권법 배워요? 생각을 좀 하자, 생각을.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자. 물권 배우는데 갑자기 채권이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보고. 알도 모르고 떠나서. 유치권 물건이야. 담보 물건이야, 물건이야. 물건은 누구한테 주장하는 게 물건이에요? 1번. 특정인에게만, 채무자한테만 인도거절. 너 돈 갖고 때가 네 인도거절이야. 특정 한 사람한테만 주장 권리는 채권이라 부르는 거야.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대주와 차주. 둘기만 주장하는 건 채권이야. 이 세상 모든 사람에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물건이야. 그러니까 내가 공사비 앉아 건물 유치했다면, 세탁비 앉아서 세탁을 유치했다면, 자동차비 앉아 수리비 앉아서 자동차 유치했다면 이 인도거절을 누구한테 할 수 있다는 거야? 채무자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인도거절할 수 있어. 그랬더니 공사를 못 받은 상태에서 그 건물이 매매가 됐어. 응? 좀 싸게. 순서 나타나더니 저기 이 건물 내가 새로 매수했다. 나 공사 못 받은 거 있는데 유치하고 중인데 그건 전 사람한테 얘기해. 나한테 말하지 마라. 신소자 나타났어. 인도거절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누가 되든 나 이거 좀 인도거절이야. 이게 물건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신소자가 경락자 나타나. 유치 중에 유치하는 건물이 경매됐어. 경락자 나타났어. 경락자한테도 인도거절할 수 있어. 나 공사 2억 5천 못 받은 게 있다. 나 2억 5천 받을 때까지는 인도거절한다. 그러면 새로운 신소자, 경락자가 그 유치하는 목적 명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대의변제 하든가. 대신 갚아주든가. 그래서 대의변제 유도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생각 유치권자가 강력한 권리야.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인도거절할 수 있어. 경락자 나타나든 신소자 나타나든 응? 내 돈 2억 5천 받을 때까지는 다 인도거절이야. 물건이니까. 채권이 아니니까. 이해되시죠?
그 돈 받는 거예요, 이게. 경락자태도 인도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대의변제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런 권리가 바로 유치권이다. 이 다음에 재밌게 배우기로 너무너무 재밌어. 왜 재밌냐면요. 유치권은 법조문이 320조에서 328조까지 법조문이 9개밖에 없어. 우리 물권법에서 가장 간단한 파트야. 잘 쓰지도 않는 지역권 이런 것도 막 법조문 12개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비하면 법조문이 몇 개 안 되잖아. 그런데 문제는 2문제씩 나와요. 거기에. 워낙 또 재미도 있고 또 한 문제 굉장히 어렵게 나와. 실제 사례 문제가 좀 디테일하게 나와 이렇게. 그런 거 다 맞출 수 있어요. 너무너무 재밌어. 그래서 유치권 파트 저기 공부 배울 때 조는 못 봤어. 여기도 몇 군데 안 줘놓은 데가 있어요. 이웃끼리 길 문제, 통행권 같은 거 길 어떻게 낼 것이냐. 절대 안 줘라. 재밌거든. 알아야 되는 상식이거든. 취득시효 20년 남의 땅 소유권 얻는 거 절대 안 줘라. 제발 좀 주무세요. 나 안 주무셔. 안 주무셔. 이거 유치권도 그래요. 유치권도. 자, 여기까지 좀 대충 봐주고요. 이 다음에 좀 유치권에는 뭐 운물물이 없다 그래서 담보물권자지만 우선 면제권이 없다, 물상대가 없다, 물권 청권이 없다. 그래서 이거 뭐 암기도 시킨 거예요. 운물물이 없다, 뭐 이렇게 암기도 시키고 그러는데 그건 이 다음에 하기로 하고 말 뜻은 대충 알았어. 이런 게 유치권이구나. 세탁비 채권, 공사비 채권, 인도 거절해서 돈 받는 수단이 유치권인데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다 인도 거절할 수 있구나. 그래서 대의변제까지도 유도할 수 있구나. 경락자한테도 인도 거절할 수 있구나. 경락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유치권자 있으면요. 그 금액만큼 생각하셔야 돼. 왜? 어차피 경매당하는 채무자는 돈 못 갚어. 그러니까 내가 대의변제하지 못하면 명도 못 받거든. 그러니까 유치 금액만큼 빼고 경락담 써야 되는 거야, 보통. 인도 받으려니까. 그렇죠? 대의변제 각오하셔야지. 망한 놈이 돈 갚겠어요? 망한 놈이. 오죽 망한 놈이 경매를 당하는 애가 무슨 돈을 갚아? 공사비를. 내가 대의변제하지 않으면 2, 5천 못 갚으면 인도 못 받지. 그러니까 경락 받을 때는 이미 계산해야 돼. 유치권이 있다라면 유치 금액이 얼마인지를 다 파악해 줘야 돼. 그 대의변제 안 하면 인도 못 받으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런 것들. 자, 10분 쉬었다가 저당권 얘기할 거예요. 저당권.